비스코시티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다이나믹 비스코시티를 이야기하고 우리말로는 점성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키네매틱 비스코시티는 우리말로 동점성계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죠? 다른 말로 모멘텀 디퓨시비티, 운동량 확산계수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다이나믹 비스코시티, 우리말로 점성계수는 그 정의가 뭐예요? 어떤 유체층들 사이에, 유체 입자들 사이에 상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 상대 운동을 방해하려고 하는 성질이 바로 점성계수가 됩니다. 동점성계수는 점성의 효과가 얼마만큼 유체 내로 빠르게 확산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동점성계수예요. 동점성계수는 점성계수와 밀도의 비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 밀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관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관성이 크면 그만큼 그 어떤 점성의 효과가 그 안으로 잘 전파가 안 되겠죠. 그래서 동점성계수가 낮은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수학적인 의미, 물리적인 의미, 명칭상에서 구분해야 되는 것, 그죠? 얘가 동점성계수라고 그랬으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서피스 텐션도 배웠습니다. 서피스 텐션은 여러분들이 쉽게 고등학교 때부터 배워오기를 단위 길이당 힘이라고 배웠는데 사실은 이게 에너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위 표면당 저장된 에너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 표면당 저장된 에너지가 왜 단위 길이당 힘으로도 이야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2장 하이드로 스태틱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이드로는 물이라는 뜻이고, 그죠? 스태틱스는 우리가 정력학을 얘기하는 거니까 정지한 물의 정력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체역학의 입문 과정으로서 유체가 움직이고 있지 않을 때, 정지해 있을 때 그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힘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정지하고 있을 때 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압력하고 중력의 평형으로만 고려될 수 있더라라는 것이 이 장에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다이나믹 프레셔가 아니고 틀렸죠. 하이드로 스테디 프레셔죠. 몇 건가? 자. 하이드로 스테디 프레셔 같은 경우는 밀도와 중력 가속도와 H는 수면으로부터의 깊이죠. 그래서 깊이에 따라서 하이드로 스테디 프레셔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것을 미소 유체 엘리멘트에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알아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디퍼런시얼 메서드를 써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좌표값만 대입을 하면 그 지점에서 내가 관심 있는 물리량, 이 경우는 스테디 프레셔가 되겠죠. 프레셔를 얻었습니다. 또한 이 장에서 배웠던 게 프레셔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마노미터를 주로 쓰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아날로그 방법이 마노미터와 그 다음에 디지털로 되어 있는 그 어떤 압력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트랜스듀서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파스칼의 프린시플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부터도 쭉 들어왔던 거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지한 유체 내에 프레셔 분포를 다 알게 됐었으니까 그러면 정지한 유체 내에 어떤 고체 물질이 잠겨 있으면 그 고체 물질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 폴스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프레셔 폴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점에 가해주는 압력하고 그 다음에 그 지점의 면적으로 계산될 수 있으니까 유체 내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 가해지고 있는 프레셔 폴스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일단 정지하고 있는 물체라 그랬으니까 그 물체에 가해지고 있는 모멘트도 역시 평형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이 평형 상태가 아니면 얘가 돌아가려고 하겠죠. 움직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모멘트 밸런스를 써서 어떤 물체가 유체 내에 잠겨 있으면 그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 폴스와 그거의 작용점을 알 수 있다. 센터 오브 프레셔를 알 수 있다라는 거고, 또한 이거와 마찬가지 개념으로
부력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부력은 다른 새로운 힘이 아니고 그냥 프레셔 폴스를 뭉뚱거려서 표현한 게 부력이죠. 부여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물 속에 있을 때 그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 폴스의 수직 방향 성분들을 다 인티그레이션 한 것이 부력이죠. 그래서 부력을 쉽게 생각하면은 그 물체로 인해서 유체가 배제되었을 텐데 그 물체의 부피만큼 유체가 배제되었을 텐데 그 배제된 유체의 무게가 곧 부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죠? 내가 설명하는 거를 못 따라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물속에 유체 속에 잠기게 되면 그 물체의 부피만큼 유체가 배제가 되는데 그럼 배제된 유체의 무게만큼 그 물체에 부력이 가해진다라는 거죠. 3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유체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어떤 방법을 써서 설명할 수 있느냐, 몇 가지 룰이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유체 역학에서 정리해 놓은 걸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체 운동학이죠. 유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운동하고 있을 때 얘를 설명하는 방법을 설명해 준 것이 유체 운동합니다. 키네매틱스죠. 그죠? 그래서 왜 운동하고 있는지는 나중에 4장, 5장에서 배우는 거고, 운동하게 되는 원인, 힘을 빼고 그냥 양상만 갖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우리가 유체 유동을 라미나 플로우, 터뷸런트 플로우, 내지는 스테디 플로우, 언스테디 플로우, 유니폼 플로우, non 유니폼 플로우, 아니면 1D다, 2D다, 3D다 라고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죠? 비스코스다, 인비시드다, 컴프레시블이다, 인컴프레시블이다 이렇게 다 구분하는 기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라미나 플로우, 터뷸런트 플로우의 특징도 알아야 되고 스테디, 언스테디를 나눌 때 이게 라그란지적으로 관찰한 건지 오일러적으로 관찰한 건지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유니폼, non 유니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비스코스, 인비시드 플로우 나누는 것도 레놀드 수로 나누죠. 그래서 레놀드 수의 정의에 의해서 레놀드 수가 높으면 대체로 인비시드 플로우인데 예외가 있다 그랬죠. 고체 표면이 있으면 고체 표면 주변에서는 항상 비스코스 이펙트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얇은 층이 존재하더라. 그거를 경계층이라고 한다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2학기 때 배웁니다. 컴프레서블, 인컴프레서블 플로우는 마우스로 나온다 그랬죠. 유체가 빨리 움직이다 보면 앞에 어떤 갑자기 정지해야 되는 곳에 갔었을 때도 관성에 의해서 정지하지 못하고 컴프레션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속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무차원수인 마하수에 의해서 컴프레서블, 인컴프레서블 플로우는 나뉜다. 그래서 0.3 기준으로 마하수 0.3 기준으로 그보다 크면 컴프레서블, 작으면 인컴프레서블로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유체 유동을 라그란지 내지는 오일러 적으로 관찰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유체 유동의 속도를 이야기할 때 내지는 다른 어떤 물리량들을 이야기할 때 필드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필드다, 온도 장이다, 속도 장이다라고 하면은 그 말 속에는 내가 이거를 오일러적으로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슨 장이다 했을 때는 좌표값하고 시간을 대입을 하면은 그 물리량에 대한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벨로시티 필드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의 좌표값하고 시간을 대입을 하면은 속도를 내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벨로시티 필드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그렇게 좌표값과 시간의 함수로 속도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러적으로 표현하는 벨로시티 필드, 라그랑지적으로 표현하는 벨로시티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워낙 쉬운 거고 그 다음에 가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일러적으로 관찰한 가속도하고 라그랑지적으로 관찰한 가속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전미분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전미분을 잘 이해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4학년 때 다른 과목들을 공부할 때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전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벨로시티 필드가 있을 때 어떤 물리량이 필드로 오일러적으로 주어질 때 그 물리량의 변화율을 알고자 했을 때 이 전미분을 쓰는 겁니다. 파셜이 아니고 파티클 데리티브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속도장을 알고 있다. 근데 그 지점에 그 순간에 가속도를 알고 싶다 했을 때는 속도장을
그냥 단순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아니고 전미분을 써서 미분을 해야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스트림라인, 스트리클라인, 패드라인, 유체 유동을 가시화 시켜주는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내가 속도 장을 알고 있으면 스트림라인, 패드라인, 스트리클라인들을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라인들이 일치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죠. 스테디 스테이트면 유체 유동에서 이 세 가지 라인이 일치하는데 일반적으로 언스테디니까 언스테디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스트림라인은 그 라인상의 모든 점에서 속도 벡터가 그 라인과 접하게 되죠. 그죠? 그런 라인이 스트림 라인이고 스트리크 라인은 어떤 한순간에 파티클들을 이어놓은 선인데 그 파티클들은 앞선 시간대에 공통되는 한 점을 통과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굴뚝에서 나온 연기, 담배꽁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이런 것들은 다 담배꽁초를 하나의 점이라고 보고 굴뚝을 하나의 점이라고 보면 다 거기서 나온 연기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스트리크 라인이 되는 거예요. 패드 라인은 워낙 쉽죠. 4장 라그랑지 오일러 여기서 나왔는데 3장에서도 다 연결되는 얘기죠. 그래서 라그랑지적으로 관찰한다, 오일러적으로 관찰한다, 라그랑지 메서드다, 오일러리안 메서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유체 유동을 관찰하는데 유체 입자 하나하나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물리량의 변화를 관찰한 게 라그랑지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던 방법이고 아주 인투이티브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인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적으로는 실제 내가 유체 유동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했었을 때 유체 유동은 눈에 안 보이니까 유체 입자 하나하나를 따라다니면서 관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유체 유동에서는 오일러적 방법을 씁니다. 어떤 공간을 정해놓고 실험 공간을 정해놓고 아니면은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을 정해놓고 그 영역의 입구와 출구 경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영역 안에서 또 얼마만큼의 물리량의 변화가 생기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오일러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오일러적으로 관찰하나 라그랑지적으로 관찰하나 당연히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현상이니까 자연계의 보존 법칙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질량, 운동량,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다만 그 보존 법칙을 서술하는 방법이 바뀐다 그랬죠. 그죠? 유체 입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관찰했었을 때 하고 한 공간을 정해놓고 관찰했었을 때 하고 보존 법칙을 설명하는 방법은 달라져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질량 보존 법칙 같으면은 어떤 클로즈드 시스템 내에 질량은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않는다.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오일러적으로 관찰한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경우 이게 오픈 시스템이기 때문에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으니까 들어온 양만큼 나간 양만큼 그 오픈 시스템 안에 질량은 바뀔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온 것과 나간 거의 질량 차이만큼 그 시스템 내부의 질량은 바뀔 것이다. 이게 질량의 보존 법칙이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똑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서술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아셔야 되고 그렇게 말로 설명하는 차이도 아셔야 되고 얘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4장, 5장에서 컨트롤 발륨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원로적으로 유체 유동을 관찰할 때 관심이 있는 영역이 컨트롤 발륨이 되는 거고 이 컨트롤 발륨에 대해서 보존 법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준 이론이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티어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티어럼에 의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 운동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어떻게 되는지 4장에서 5장에서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은 다른 말로 컨티뉴이티라고 얘기를 하고 유체는 영속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유체 유동에서 흔히 나타나는 형태로 표현되면 그게 곧 베르노울리 이퀘이션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베르노울리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일단 열과 일의 입출입이 없는 경우를 한정을 한 거고 그런 조건 하에서 베르놀리 이퀘이션이 설명해 주는 바가 뭐냐면은 스트림라인을 따라서 유체 입자가 움직이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스테디 스테이트일 때 그 유체 입자가 가지는 프레셔 그 다음에 키네틱 에너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일정해야 된다. 에너지는 생성도 소멸도 안 되니까 일정해야 된다는 것이 베르놀리 이퀘이션에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맞으려면 요 이론이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스트림라인을 따라서 이 에너지 이퀘이션을 적용을 해야 되고 스테디 스테이트 해야 되고 인컴프레서블 플로우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응? 뭐라고? 인비시드 이동해야 되고 그런 제한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제한 조건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써야 되고 베르놀리 이퀘이션의 변형된 폼도 있었습니다. 변형된 폼 같은 경우는 워낙 편리한 이퀘이션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곳에 적용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인비시드가 아닌 비스커스 플로에도 베르놀리 이퀘이션을 적용할 수 있게 모디파이드 베르놀리 이퀘이션이라는 걸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 같은 경우는 모디파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6장에서 우리가 다뤘던 건데 관내 유동의 경우 손실이 있습니다. 관내 유동은 무조건 비스커스 플로우인데 얘를 인비시드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실제와 이론각과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차이를 메꿔주기 위해서 손실항이라고 하는 것을 베르놀리 이퀘이션에 집어넣습니다. 그죠? 손실 수도라는 개념을 넣는데 이론적으로 어떻게 딱 한마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수많은 경험에 의해서 수많은 실험에 의해서 반복된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이 정도의 손실을 갖게 되더라 라고 해서 손실 계수라는 개념을 갖고 왔죠. 그래서 그런 손실 계수라는 경험 법칙에서부터 경험 법칙을 이용을 해서 베르놀리 이퀘이션에 그 개념을 집어넣어서 수정 베르놀리 이퀘이션을 쓰기도 합니다. 5장에서는 뉴턴의 제2법칙을 오일러적으로 컨트롤 발륨에 적용한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결국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가해주게 되면 그 물체의 운동량이 바뀐다 라는 것이 뉴턴의 제2법칙이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컨트롤 발륨 어널리시스도 그거에 적용을 받는데 앞서 질량 보존의 법칙, 운동량 보존의 법칙과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벡터량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식이 하나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세 가지 식이다. 각 방향부로 X방향, Y방향, Z방향 내지는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뭐 Z방향, 반지름 방향, 그 다음에 그 원주 방향으로 세 방향의 지혜 방정식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면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흔히 잘 헷갈리는 게 컨트롤 발륨 어널리시스 할 때 매스 플로우 레이트를 자꾸 벡터로 생각합니다. 매스 플로우 레이트 같은 경우는 뭐 m 다시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면적도 벡터고 속도도 벡터니까 벡터 곱하면은 스케일러죠. 얘는 스케일러예요. 그죠? 근데 자꾸 학생들이 보면은 컨트롤 발륨 어널리시스 할 때 얘를 벡터로 계산해. X방향 아니지 X방향이 아니고 매스 플로우 레이트의 X 성분, 매스 플로우 레이트의 Y 성분, 매스 플로우 레이트의 Z 성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한 지점에 통과하는 매스 플로우 레이트는 하나의 매스 플로우 레이트이고 그 매스 플로우 레이트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X방향 모멘텀이 있고 Y방향 모멘텀이 있고 Z방향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6장 파이프 플로우 로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다시 한번 리뷰하시고 마지막으로 실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시밀리투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실제하고 똑같이 만들어 실험하면은 제일 좋겠지만은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든다 그랬죠. 공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델을 갖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와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델과 실제 사이에 상사성이 존재해야 된다. 상사성만 존재하면은 그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사성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하학적인 상사, 운동학적인 상사, 역학적 상사. 역학적인 상사가 만족이 되면 나머지 두 개는 자동으로 만족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학적인 상사가 만족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무차원 수가 두 유동에 대해서 같으면 역학적인 상사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무차원 수가 있고 그런 무차원 수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정의되었는지에 대해서 디멘저널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유동에 관계하고 있는 무차원수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파악을 하느냐, 그것도 쉽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버킹가의 파이 테orem을 쓰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의 유동에 많아봤자 무차원수가 한 두세 개, 3개 이상 나오는 경우도 제가 거의 본 적 없어요. 많으면 4개, 5개. 근데 그건 뭐 기하학이 복잡해서 같은 디멘전을 가진 애들끼리 무차원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주요한 무차원 수는 두세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디멘전al 어널리시스는 무차원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무차원 변수를 알아내기 위해서도 중요한 방법이지만은 실제로 내가 아주 손쉽게 어떤 유동에 관계하는 주요한 물리량이 변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할 수 있는 파워풀한 툴이다 하는 것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1장에서 배운 내용들이고 1학기 때 배운 내용들이고 2학기 때는 이제 1학기 때 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 2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미소 유체 입자를 내가 가정을 해서 미소 유체 입자에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들을 고려를 해서 내가 유체 유동에 대해서 아주 일반화된 지혜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 형태로 알아낼 거예요. 2장에서는 정지하고 있는 유체라고 했었으니까 속도도 없고 가속도도 없고 그 다음에 힘들도 프레셔와 그래비티만 있었죠. 근데 움직이는 유체라고 하면은 그 안에 프릭션 포스도 있고 속도도 있고 가속도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미소 유체 입자에다가 뉴턴의 제2법칙, 그 다음에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적용했었을 때 그 유체 입자의 움직임을 설명해주는 지혜 방정식들이 나오겠죠. 그죠? 이 장에서보다 훨씬 복잡한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런 복잡한 형태의 지혜 방정식이 어떤 꼴을 띄고 있는지에 대해서 2학기 때 배울 것이고, 걔를 풀기 위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어떤 경계 조건을 써서 푸는지에 대해서 2학기 때 배울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디테일하게 배웁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점성의 효과를 1장에서는 1학기 때는 대부분 다 무시하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6장에 가서나 점성의 효과를 프릭션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경험 법칙에서부터 얻어낸 숫자로 다뤘는데 2학기 때는 이제 점성의 효과를 제대로 다룹니다. 점성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1학기 때와 2학기 때 차이가 크게 보면 똑같이 유체 이론을 다루는 것은 비슷한데 1학기 때는 인티그랄 메서드를 써서 지혜 방정식을 적분형 방정식으로 우리가 알아보았고, 2학기 때는 디퍼런셜 메서드를 써서 움직이는 유체에 대해서 지혜 방정식을 미분형 방정식으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1학기 때는 대부분의 경우를 비점성 유동에 대해서 비점성 유동이라 가정을 하고 문제를 쉽게 만든 다음에 알아봤는데, 2학기 때는 실제와 가깝게 점성의 효과를 고려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1학기 때 배웠던 거 리뷰를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하세요. 졸리죠? 응? 한 4분의 1은 그냥 무슨 소리 하는지 멍하니 그냥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질문하세요. 예, 그런 스페시픽한 거 말고. 예, 어떠한 변수가 한계되는지 모를 때 모르면 안 됩니다. 모르면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겠죠. 이거 좀 해줘. 피터 튜브에서 속도 측정하는 방법, 압력 측정하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여기 피터 튜브 보면은 여기 앞에 구멍이 나 있고 옆에 구멍이 나 있어서 요 지점하고 요 지점 사이에 여기서는 플로가 들어와서 여기는
안에는 공기가 꽉 차 있으니까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죠. 여기서는 P 스태그네이션은 측정하는 거고, 여기서는 요가 패러럴하게 가는 유체의 P 스태틱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P 스태그네이션 하면은 얘가 뭐예요? 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얘는 P 다이나믹스가 되는 거고, 그죠? 요 두 가지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요 구멍하고 연결되어 있는 요 구멍 하나를 마노미터로 연결하고 요 구멍 하나를 마노미터로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눈금 읽어서 좌변의 값을 알 수 있는 거죠. 좌변의 값을 알면, 눈금 읽어서 알면 우변의 값은 뭐예요? 2분의 1 로 v 제곱이니까 아는 거죠. 또 내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관심 사항이 많은데 공통된 관심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로예요. 그래서 그 진로들 중에 대학원에 대해서 항상 궁금한 것이 많기 때문에 대학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수업을 끝내도록 할 겁니다. 우리 5월 1일 날 대학원 기계공학과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회를 했던 내용들인데, 혹시 여기 수업 들어온 사람 있어요? 이 수업이 아니고 이거 들어간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높이. 누가 설명했죠? 김영범 교수님이 하셨나? 그래서 같은 자료입니다. 같은 자료인데 두 번 들어도 설명하는 게 다를 거니까 똑같이 재밌을 거예요. 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대학원에 진학해야 되는 이유, 대학원 선택 고려사항, 대학원 소개, 그 다음에 우리 대학원의 강점 및 장학 혜택, 그 다음에 뭐 모집 요강인데 이거는 필요 없고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왜 대학원을 이야기하느냐, 대학원에 진학해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여러분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은 회사에 갈 텐데, 내가 90학번이에요. 90학번이고 우리 동기들이 내가 학교 다닐 때는 학부에 기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자동차공학과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있었는데 한 학년 내 60명씩 있었습니다. 자동차공학과 빼고 다른 세 과는 한 학년에 60명씩 있었는데 60명들 중에 한 30명 이상은 대학원에 갔어요. 대학원에 가고 30명 정도가 취업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은 이제 나하고 나이 똑같으니까 회사에서 어느 정도 한 부장급 아니면은 차장급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대학원 가라 그랬어요. 왜 대학원 가야 되느냐? 너네가 회사 생활 하다 보면은 분명히 석사 경력이 필요할 거다, 박사 경력이 필요할 거다. 그때는 교수님들 그런 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알아서 대학원에 워낙 많이 갔으니까. 우리 한양대학교 대학원 갈 때 내가 4학년일 때 저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학년 여름방학부터 대학원 입학 시험 할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그죠? 6개월 정도는 모든 거 포기하고 대학원 입시만 준비해야 된다. 전공 과목 시험 치셔서 들어갔으니까 필기로 쳐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대학원이 카이스트였어요. 카이스트가 인기 좋았다는 건 다른 거 좋습니다. 그 당시에는 카이스트에 입학만 하면 변형 특례가 됐었어요. 군대 안 가도 돼. 지금하고 달랐어요. 군대를 안 가도 돼. 그래서 카이스트가 인기가 좋았는데, 카이스트는 워낙 한 해에 타 학교 학생들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두세 명밖에 안 뽑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우리 대학원에 가기를 원했었는데, 그만큼 대학원 가기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해부턴가 저는 대학원을 미국으로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학생들이 대학원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왜 안 오는지 이제 그때부터 이 연구를 해갖고 학생들이 왜 안 올까, 무슨 이유로 안 올까 했는데, 보니까 선배들의 영향이 커요. 우리가 그 학부에 있었을 때는 선배들이 학교에 와서 축제 때 학교에 오고 아니면 개인적인 관계에서 바깥에서 만나고 와서, 야, 내가 학교 회사 다녀 보니까 꼭 너네는 여유만 있으면은 대학원 가는 게 좋겠더라. 선배들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학생들하고 면담하다 보니까 선배들이 그러는데 대학원 가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거 하나, 언론입니다. 언론의 영향. 그래서 워낙 이공계 위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한동안 많이 돌았었으니까 학생들이 지금 내가 기회가 왔을 때 취업을 안 하면
취업길이 막히나 보다.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원에 많이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옛날에 만들었습니다. 한 10년 안 됐죠. 한 7, 8년 전에 학생들하고 수많은 면담을 통해서 그 이유를 몇 가지 분석을 해갖고 이제 만든 건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왜 대학원에 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학위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우리 때 내가 90학번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3에서 그 4년제 대학에 오는 학생들 수가 한 반에 고3 학년 한 클래스 안에 몇 퍼센트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몇 퍼센트였어요? 응? 몇 프로? 97%? 90%? 80%보다 낮았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대부분 높았죠. 나도 평균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고등학교에서 전 대구 다녔습니다. 대구에서 있는 고등학교 다녔는데 대구에서 아주 좋은 고등학교 다녔어요. 네. 그 고등학교에서 2년제 대학, 2년제 대학 빼고 4년제 대학에 전국의 4년제 대학에 간 학생들이 60명 중에 20몇 명밖에 안 됩니다. 못 갔다는 거예요, 대학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학 입시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학부만 졸업하면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에 가봤더니 중대에 300명 정도가 있는데 300명 중에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다 합쳐갖고 300명 중에 몇 명 있었을 것 같아요. 예,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22명 있었어요. 내가 그때 행정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300 한 몇 명이어서 300 몇 명 중에 22명이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재학생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고졸, 중졸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주변에 찾아보세요. 대학생 아는 친구들 있나? 없죠. 그래서 누구나 학부 졸업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를 마쳤다고 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인으로서, 전문 지식인으로서 갖춰야 될, 여러분들이 갖게 된 어떤 그런 특혜가 아니고 특징이 아니고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위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각하다. 대부분 다 대학을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졸업했다, 한양대학교 기계과 졸업했다는 걸로 평생을 못 먹고 산다는 겁니다. 한양대학교 기계과를 졸업했었어도 여기서 앉아갖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제대로 했나, 아니면 학점 따는 공부를 했나, 아니면 공부를 안 했나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이고, 서울대학교 기계과를 졸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과 차별한 경쟁력을 내가 갖기 위해서도 대학원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향후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2등 전략이에요. 우리나라는 일본이 하는 거 보고 있다가 잘 되면 그대로 뺏겨갖고, 왜 그렇게 만드는지는 몰라요. 왜 물건 설계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일본이 그렇게 만드니까 따라하죠.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최근에 아이폰이 나오니까 삼성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아이폰 나온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해서 갤럭시는 냈죠. 처음에는 많이 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갤럭시가 아이폰을 추월하고 있는 상황이죠. 모방하는데 특이한 소질이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한 30년 동안 계속 모방하는 엔지니어링 해왔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해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가 옆에서 보면서 계속 따라했기 때문에 남들이 해놓은 것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남들이 해놓은 거 결과만 보고 잘 따라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막 해서 이유는 모르고 따라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설계 잘해갖고 한 번에 낼 수 있는 업적을 우리는 인건비가 싸니까 수많은 사람 동원해서 이거 저거 다 해봐서 제일 좋은 거 하나 딱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경쟁력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경쟁력이에요. 근데 그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인건비 올라가야 되겠죠. 인건비 낮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로서 제대로 대접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 현대에서 엔지니어인데 뭐 월급 많다라고 생각하죠. 우물안 개구리니까 많은 거지. 여러분들 해외회사로 직장 잡으면 똑같은 능력의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해외회사 가면 GM에 간다든지, 미국에 있는 GM에 간다든지, 미국에 있는 크라이슬러 간다든지, 독일에 있는 BMW 가면 훨씬 더 많은 월급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만큼 대우를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오를 것이고, 그렇게 했었을 때도 국가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을 모방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제품을 설계할 수 있는 설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학부에서 못 가르쳐줘요. 학부에
그 내용만으로는 안 됩니다. 대학원에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어떻게 설계를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것들을 고급 인력이라고 하고 고급 인력들이 사회에 배출되지 않는 다음에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향후 30년, 40년 동안에는 꽤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게 예측되는 겁니다. 또 다른 대학원에 진학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는 일이 달라요. 회사에 가서 내가 학사 받고 회사 가는 거, 석사 받고 회사 가는 거, 박사 받고 회사 가는 거 비슷한 일 할 것 같죠? 천차만별입니다. 강의실에 우리 같이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하고 내가 하는 거하고 천차만별이죠. 왜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들은 고졸이고 나는 박사니까 다른 거예요. 그죠? 회사 가면 다를 것 같죠? 한 건물 안에 한 연구소 안에 같이 근무할 것 같죠? 같이 근무하니까 비슷한 거 할 것 같죠? 박사가 하는 일, 학사가 하는 일 천차만별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천차만별일지는 상상에 맡깁니다. 한데 박사를 하게 되면 학생들을 면담해 보면 아주 스페시픽한 거 갖고 공부를 하니까 내가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면 할수록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직업 선택의 문이 넓어져요. 학부만 졸업해서 교수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학부만 졸업해서 국책연구소 취업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박사급은 돼야지 열리는 취업의 문이 있는 거예요. 회사는 학사 졸업하나 석사 졸업하나 박사 졸업하나 갈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는 오픈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새로운 문이 가방끈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열린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여러분들한테 오픈되지 않던 어떤 업무 내용들이 대학원을 졸업함으로써 오픈된다는 거예요. 학사 졸업해서 회사 가면은 맨날 박사가 시키는 일만 합니다. 내가 회사 생활을 10년 차, 20년 차에 가서 이 부분의 업무는 그 누구보다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박사 학위 받은 사람이 띡 날라와갖고 자기가 박사라고 와서 일을 시키는데 내가 보니까 뭐 전혀 이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데 내 위에 상관이 돼서 팀장이 돼서 나한테 이 일 해라 저 일 해라 너 그렇게 하면 결과 틀렸다 보고서 다 써라 라고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느끼면서 아 내가 석사를 할 걸 박사를 할 걸 라는 생각을 직장 생활 10년 차 정도는 돼야지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선배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직장 생활 2, 3년 차 이내일 거예요. 그죠? 10년 차 되는 선배들 만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한동안 여러분들한테 와서 똑같더라. 학사 가지 마라. 좀 대학원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학생들하고 면담해 보면 오히려 학생들이 이런 내용을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학부 때만 졸업하고 나는 왔을 때는 다르게 훨씬 더 이런 많은 국책연구원이나 아니면 공무원 아니면은 대학교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관심 있는 게 연봉이죠. 연봉도 마찬가지예요. 예전 데이터라서 안 맞는데 기업체마다 대기업도 기업체마다 다른데 여러분들 실제로 봐야 되는 거는 뭐 성과급 받고 이런 거 다 봐야 되는데 실제로 받는 거는 이 연봉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직률이에요. 그 회사에서 이직률. 한 해에 대기업에서 우리나라 전체에 뽑는 신입사원 수가 한 4,000명? 5,000명 정도 되나요? 최근엔 잘 몰라요. 그 정도 돼. 그럼 우리나라에 새로운 직장이 4,000개, 5,000개 매년 생길 것 같아요. 대기업 내에?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새로운 직장이 매년 4,000개, 5,000개 생기는 게 아니고 거의 직장의 수는 똑같아요. 직업의 그 직원 수는 동일해요. 그런데 매년 그만큼 뽑는다는 얘기 뭐예요? 그만큼 그만두고 나간다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만 나갈 것 같아요? 1년 차, 직장 생활 1년 차, 2년 차, 3년 차 엄청나게 다른 회사로 갑니다. 아니면 그만둡니다. 다른 거 합니다. 왜 그만둘 것 같아요? 연봉 보고 갔는데 도저히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나는 기계공학 전공해서 기계공학을 하고 싶은데 가봤더니 나한테는 영업만 시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어떤 그 실제적인 업무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데 그거하고 연봉하고는 전혀 아무 상관없다는 것 알아두시고 이 그래프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학사 안 마치고 보통 졸업하게 되면 뭐 연봉 이게 얼마쯤 될까? 5천? 4천? 4천 받으면 여러분들 많이 받는 거죠. 지금 얼마쯤 받아요? 잘 몰라요.
그 정도 받을 거예요. 회사마다 좀 다르니까 4천 전후로 생각하면 4천 받아갖고 이제 쭉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죠? 업무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쭉 상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점점점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잘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40대부터 아니면 스스로 그만둘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의 불안정성이 있죠. 그래서 그만뒀을 때 자영업을 대부분 다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문지상에 이를 보면은 자영업 하면 열에 10명 가까이는 다 망해요. 여러분들이 자영업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 직장 생활을 했는데 공대생들이 다 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더 힘들어져요. 이런 거 오픈하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맨날 연예인들 고액을 받는데 응? 이런 거 했다가 다 망하죠. 대부분의 경우. 잘 된 사람 한두 사람만 TV에 나와서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안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망한 게 있습니다. 석사 늦게 출발하는데 학사보다 직장생활 늦게 출발하니까 그만큼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석사는 학사보다 늦게 출발하는 대신에 그 회사에서 그만큼 경력 인정을 받고 나중에 연봉이 올라가는 아니면은 내가 진급할 수 있는 케이스가 확률이 아니면 진급할 때 가산점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달라져요. 내가 평생 동안 받을 임금의 양은 뭐예요? 이 그래프 상에서 보면 이 그래프의 아래쪽이 면적이죠, 그죠? 학사 면적하고 석사 면적 달라요. 그래서 시작은 늦으나 요만큼 차이가 나나 나중에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낫죠. 근데 얘도 문제는 뭐냐면은 40대 중반 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박사님이라고 돼 있네. 내가 만들었을 땐 박사라고 했는데 김영병 교수님이 박사님으로 바꾼 것 같아. 나는 내 정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내 정년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65세까지 무조건 갑니다. 내가 32살인가 한양대학교 왔었는데 그때부터 한양대학교에 월급을 받았는데 뭐 실제로 박사 받는 건 그보다 전에 받았으니까 미국에서 있었을 때까지 합치면 하여튼 이 나이라 보고는 30살 때부터 정식으로 이제 그 연봉을 받기 시작했는데 보게 되면 이렇게 가서 65살까지 이렇게 갑니다. 50살이죠. 65살이면 이까지 있어요. 이만큼 면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럴 것 같아요? 박사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국정연구소 간 사람들, 다른 학교 가신 분들, 뭐 회사에 가신 분들도 마찬가지. 박사들을 회사에서 자르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한 게 많잖아. 학사들 자르려 그러면은 투자한 게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쉽게 자를 수 있어요. 안 아까워요. 박사는 이만큼 투자했단 말이에요. 10년 투자했으면은 회사에서 못 자릅니다. 아까워서. 투자한 게 아까워서. 그리고 실제로 박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뭐가 유리하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승진할 때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임지원 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경우가 박사학위 있어요. 없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박사학위 없는 사람이 임원이 되잖아, 이사가 되잖아요. 신문에 나요. 그만큼 드무는 거예요. 신문에 보면은 가끔 뭐 누구는 고등학교 졸업인데 뭐 사장을 했다, 누구는 고등학교만 졸업했는데 뭐 전무를 했다. 그 신문에 나온 이유는 특이하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그게 일반화됐기 때문에 나는 게 아니고 아주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가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대학원을 다녀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내가 박사학위가 있어도 회사의 로얄 패밀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게 이 내용입니다. 페이퍼 컴퍼니 설립해갖고, 그죠? 버진 아일랜드에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려면 박사학위 갖고는 안 되고 정의감하고 검사가 정의감으로 무장된 검사나 그런 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다른 얘기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 진학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업무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도 성취도가 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보장이 된다. 왜? 어떤 업무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를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게 박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박사들이 하고 박사들이 이거를 실행을 하고 기획을 하는데 밑에서 도와주는 게 학사들이 하는 거예요. 석사들이나. 그래서 모든 거를 기획을 하고 쉽게 말해서 내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추진할 수 있는 뭔가를 해보고 싶다. 학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위가 뭔데 그걸 하느냐? 학위가 있다는 얘기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만큼 잘 알고 경험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주는 거고, 군대 안 갔다 온 친구들도 있으니까 설명을 하는데 대학원 진학하게 되면 그냥 특례가 있어요. 왜냐하면
군대 요즘 몇 개월 갔다 오죠? 22개월인가? 21개월? 그죠?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 병역 특례가 있어갖고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하는 동안에 21개월을 다 까먹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30개월 이렇게 근무했었을 때는 훨씬 길었는데 지금은 박사학위 졸업과 동시에 대부분의 경우 병역 특례가 됩니다. 석사 마치면 병역 특례 회사로 가야 되죠. 박사하게 되면 그냥 우리 학교 대학원에서 근무하는 걸로 병역 특례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군대 어렵게 갔다 옵니까? 합법적으로 안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죠? 왜 이걸 하느냐? 국가에서 병역 특례라고 하는 국가 국방의 소중한 업무를 왜 면제시켜 주느냐? 그만큼 이런 아까 전에 말했던 고급 인력이 설계 같은 걸 잘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경영대학원, 뭐 경제대학원 아니면은 뭐 있을까? 그런 데 가면 병역 특례 있을 것 같아요? 그쪽은 안 줍니다. 그죠? 기계기술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공대에다가 기획과에다가 주는 거예요. 군대도 안 갔다 와도 되고 시간 손해 보는 것도 없죠. 군대 안 갔다 온 친구들은. 아까 연봉 이야기 했었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밤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학교 여기 노천극장 주변에 아니면 공공센터 앞에 밤 되면은 낮에보다 훨씬 더 차들이 많아요. 그죠? 대학원 건물이나 본관 주변에 보면 차들 많죠. 또 밤에 보면 좋은 차들이 많아요. 무슨 차일 것 같아요? 교수들이 타고 다니는 차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차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차들일 것 같아요? 회사에서 중력들이 나중에 생각을 해봤더니 아 내가 대학원에 갈 걸 그리고 자기 돈 내고 야간 대학원 다니는 거예요. 야간 대학원은 일반 대학원하고 다르게 등록금이 훨씬 더 비쌉니다. 야간 대학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뭐 우리 교수님도 강의하지만 외부에서도 많이 강의하시는데 사실은 강의가 부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중소기업 사장님들 아니면은 대기업의 그 임원 승진을 앞둔 부장들 아니면은 대기업의 임원들 아니면은 공무원들 공무원 과장급 국장급 같은 사람들이 옵니다. 와서 공학대학원이라고 하는 야간 대학원에서 비싼 돈 내고 자기 돈 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늦게까지 고생하면서 나이 많아서 공부를 하려고 할까?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점점 이렇게 사회에서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의 옳고 그름은 나중에 다른 문제고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학원에서 학위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거하고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운영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대학원을 왜 진학해야 될 내용인가를 설명한 거고 어떤 대학원을 할 것인가 크게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있습니다. 유학 가는 것, 해외 대학원 가는 것, 국내에서 다른 대학원 가는 것, 다른 학교 대학원 가는 것, 우리 학교 대학원 오는 것 차이가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골고루 갔으면 좋겠어요. 회사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회사를 가되 하나의 회사만 가지 말고 여러 업종 회사들 골고루 가는 게 제일 좋고 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일부는 해외로 유학 가는 학생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다른 학교 대학원 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우리 학교 대학원으로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느 쪽에서 언밸런스가 있어요. 언밸런스가 있는데 한동안은 또 유학을 그렇게 많이 가더니 최근 유학을 안 가요. 잘 안 가요. 그래서 유학을 좀 더 많이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둘째는 최근에 이제 추세가 좀 줄어들었는데 국내 다른 학교 대학원은 많이 갔었습니다. 최근에 한 몇 년, 4, 5년 동안은 계속 이제 그 숫자가 줄긴 했었는데 조금 더 줄여야 돼요. 그 말은 결국은 우리 학교 대학원의 학부생들이 더 많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야 되고 다 맞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도는 대학원이어야 되고 이런 말이 있는데 전공 선택 사실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대학원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은 다 있을 겁니다. 우리 학교 대학원에 있는 전공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저기 그 다음에 어디야 포항공대 이런 데 다 있어요. 똑같이 있으니까 이건 다 똑같은 동일한 얘기고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이 되는 대학원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그 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생각을 해보면
부모 자식도 법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안 되는 폐륜 같은데 법적으로는 부모 자식도 바꿀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양자 가면 아니면은 양자를 데려오면 자식도 부모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법적으로도 못 바꾸는 게 뭐냐면 학적이에요. 학적. 여러분들이 한양대학교 기획과를 졸업하는 다음에는 그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 되는 거예요. 못 바꾸는 겁니다. 법적으로. 다른 학교에 다시 입학을 해서 그 학교를 졸업해도 한양대학교 졸업했다는 사실은 바꿀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도 못 바꿔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학적이 중요하다는 건데 예전에 지금 이 사회를 이끌고 나가던 그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가 중요했느냐? 고등학교 출신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지금 뭐 50대, 60대, 50대 중후반, 60대, 70대 이 사람들은 학부 어디 나왔냐? 아무것도 안 따져요. 내가 아무리 좋은 학부를 나와서도 안 따집니다. 너 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나왔냐? 응? 여러분들 중에 뭐 이런 희문고등학교 나왔냐? 내가 나왔던 니인고등학교 나왔냐? 따집니다. 왜? 그때는 평준화 세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가 무지무지 중요한 세대가 그 세대들이에요. 근데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 그 제도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이제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한 20, 30년 동안 우리나라 사회를 이끌어 나갈 텐데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중요하냐? 학부 어디 나왔냐가 중요해요. 고등학교는 다 똑같았기 때문에 안 중요하고 학부를 어디 나왔느냐? 한양대학교 나왔느냐? 저기 지방대학교인 뭐 어디야? 포항공대나 카이스트 나왔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학부에 대한 소속감이 엄청나게 큰 세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30대 후반부터 40대, 50대로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학부 다니면서 한양대학교 다니면서 나 고등학교 때 조금만 더 했으면은 뭐 어디 저기 지방대학교 카이스트 갈 수 있었는데 못 간 거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어갖고 내가 대학원은 카이스트를 반드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소용없다는 거예요. 카이스트 나와봤자 석사 거기서 나와봤자 아무도 그걸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이 되는 대학원이 뭐냐? 결국 본교 대학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교 대학원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다른 학교 대학원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친구들 있죠.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학부 4학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이에요. 그죠? 많이 노력을 한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학교 갔다. 서울대학교 가게 되면 서울대학교에도 서울대학교 본교에서 대학원 올라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경쟁을 해야 돼요. 서울대학교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입학만 하면 된다 생각하죠. 근데 지도교수를 선택해야 됩니다. 지도교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학부 때 4학년 동안 가르친 학생을 뽑고 싶을 것 같아요. 한양대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을 뽑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연구실에 학생들이 들어오고 싶다고 컨택을 하고 한 해 동안 수많은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찾아왔을 때랑 다른 학교 학생들이 찾아왔을 때랑 내 선택의 기준이 뭐냐? 다른 학교에서 4.5점 만점에 4.45점을 받고 온 친구하고 한양대학교에서 공부 지지를 안 해갖고 나가 맨날 수업 시간에 구박했던 친구가 찾아왔을 때하고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가르친 학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게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의 경험상 우리 학교 학생들이 즉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훨씬 더 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 말도 잘 따르고 내 지도에 따라서 그 훨씬 더 성공적인 대학원 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서울대학교 교수님이랑 다를 것 같아요? 안 다릅니다. 카이스트 교수님은 다를 것 같아요? 안 다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정말 이 친구는 능력이 좋은 친구인데 서울대학교를 간 거예요. 대학원을 간 거예요. 근데 지도교수 배정을 쫙 하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 대학원에 배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인기 좋은 연구실은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원하는 거예요. 똑같이 원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도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기피 하는 연구실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연구실이 있어요. 그걸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카이스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경우 그랬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사실은 박사까지 할 생각으로 대학원을 갔는데 박사까지 안 하고 석사까지만 하고 졸업하는 케이스를
아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본교대학원에 오게 되면 가장 유리하다는 게 그런 분야예요. 연구실 선택의 자유로움이 있다. 우선권이 있다.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그래서 본교대학원 왔을 때 장점이 있는 게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연구지 선택에서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연구, 내가 원하는 교수님, 내가 원하는 선배들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학교 대학원이 얼마큼 좋은 학교냐. 대학원은 학부랑 평가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BK21 지금도 이제 3단계 BK21이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요즘 정신이 없어요. 맨날 우리 여기 우리과 교수님들 한 10명 정도가 맨날 새벽 1시, 2시까지 3단계 BK21을 우리 학과가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1시 반까지, 새벽 1시 반까지 9명의 교수님들이 회의하다 갔어요. 그래서 BK21이라고 하는 게 대학원의 학생들 지원 사업입니다. 그것을 언제부터 했지? 1996년부터 해갖고 우리는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2단계 다 끝내고 14년 동안 했고 이제 3단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국의 기계공학과 중에서 96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 그 기계공학과가 한양대학교,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그다음 뭐였지? 포항공대 이렇게 4학교밖에 없을 겁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2단계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학교가 무지무지 좋은 학교라는 거예요. 할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그래서 뭐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하고 싶어하는 기계공학 분야는 다 커버합니다. 워낙 교수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장학제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지금은 서포터 통합과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100% 장학금 면제예요. 작년부터인가 뭐 학점 3.5 이상만 준다 했는데 실제로 3.5 이상 안 된 친구들도 다 줬어요. 개런티는 안 줬지만 실제로 들어왔을 땐 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고 뭐 그 외에 다른 모든 장학금들이 많기 때문에 등록금 100% 면제,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다른 장학금, 그 다음에 프로젝트 사원 인건비 해갖고 월 얼마 이상씩 대부분 다 잘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대학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대학원을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3학년 2학기 때부터 한번 꾸준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나 4학년 1학기 때 교수님들한테 찾아가서 대학원에 관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개발을 해야 될 거예요. 대학원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뭐 저한테 찾아오셔도 되고 다른 교수님들 찾아가셔도 되니까 잘 이해를 하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광고 하나 합니다. 아마 학부생들한테 꼭 공지가 나갈 텐데 글로벌 리더 16인의 엔지니어 꿈 도전 그리고 성공방정식 이게 김종배 외 15인인데 기계공학과 출신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출신의 CEO들이 적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문회에서 발간한 거고 제가 동문회 지금 총무를 하고 있는데 동문회에서 발간했는데 뭐 여기도 보게 되면 그 상장사 CEO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들의 CEO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아주 간략간략하게 에피소드 형식으로 아니면 옴니버스 형식으로 적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간해서 학부에 한 230부 정도인가 보내왔는데 저보고 그 학생들한테 배부해달라고 했는데 대학원 숫자에 맞춰서 배부했는데 내가 읽어보니까 대학원보다는 학부생들 여러분들한테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 사무실 통해서 선착순 무료 배포할 겁니다. 17,000원짜리인데 17,000원 버는 거죠. 그죠? 선착순으로 할 거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공지되면 학부 사무실에 가서 읽어보면 아 우리과 졸업한 선배님들이 사회에서 이런 기업 활동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이 이제 학부 마지막 수업이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학부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 자기 개발 부분인 것 같아요. 전공 공부만 추가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학점 따는 공부만 하는데 그 얘기는 수업 시간에 많이 했으니까 2번 하지 않을 것이고 방학 중에 제발 딴 거 하지 말고 방학 중에 전공책은 좀 그만 덮고 전공은 그만큼 공부하면 돼요. 그 정도만 학기 중에만 공부하면 되고 방학 중에는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영어 회화 위주로 공부 열심히 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제발 좀 공부하세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면 안 배우겠다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C 언어, 매틀랩 뭐 요즘에 포트란 또 안 하겠지만 포트란 뭐 이런 것들 있죠. 베이직, 비주얼 베이직 이런 거 있죠.
공부하세요. 이거 얼마나 재밌는 건데. 그리고 이게 다 도움 됩니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없으면은 이거 잘 모르면은 여러분들 엔지니어로서 살아가기 힘들어요. 남들이 1시간 동안 하루 종일 작업할 거 이거 제대로 하면은 1시간 만에 작업하고 나머지 시간 놀 수 있어요. 무지무지 파워풀한 툴이니까 프로그래밍 공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오늘 책 이야기도 했으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인문사회적 소양을 좀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방학 때 독서도 좀 하시고 컴퓨터 오락 그만하고 그 다음에 독서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이거 보게 되면 부제가 뭐냐면은 끊임없이 꿈을 거라 계속 꿈꾸지 않으면 꿈도 잊힌다 이래 되는데 꿈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시기에서는 꿈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냐에 따라서 내 삶이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내 미래가 달라져요. 아무런 꿈 없이 꿈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방향이 없다는 거거든요. 방향이 없으면은 계속 시행착오하고 그 다음에 내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나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나의 꿈입니다. 근데 그 꿈이 없다는 얘기는 쉽게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시기에 그런 시간은 너무너무나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독서를 하는데 뭐 이런 그 가벼운 책들 말고 좀 깊이 있는 책들 내가 추천한 건 소설책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설책인데 장편 소설 이 정도 두께의 장편 소설 아니면 대하 소설 10권 20권 재밌는 거 있잖아요. 삼국지 수호지 뭐 이런 거 그죠. 읽다 보면은 거기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의 이 삶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나이가 여러분들의 그 인격이 그만큼 한 단계 도약되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여러분들이 제발 전공 공부하지 마시고 유치학과 공부 기말고사 끝나고 덮어도 됩니다. 그만하시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또 하시고 독서를 많이 해서 내 꿈이 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 중에 어떤 사람처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 것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그런 이번 여름방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말고사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적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